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문학개념어가 총 24강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어를 확실히 알면 모의고사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당연히 얘는 내신에서는 필수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학이 한 지문이 있다면 개념어에 대한 문제는 꼭 하나씩 나오죠. 확실하게 익혀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도록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시간은 시의 소통 구조인데요. 시는 우리 독자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시적 화자인데 화자가 독자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건넬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시의 소통 구조는 시의 소통 구조에서는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과 화자와 청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학작품을 감상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감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론적 관점입니다. 절대론적 관점이란 작품 자체로 보는 거예요. 문학작품 자체로 시를 해석하는 건데 문학작품 자체로 시를 해석한다는 것은 화자의 생각, 화자의 상황 혹은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혹은 시어를 통해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시는 화자가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선지가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시어 땡땡땡땡을 통해서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을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내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시 작품 내 작품 자체만으로 해석하는 관점이에요. 반대로 나머지 세 가지는 외재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외재론적 관점은 뭐냐면 작품 자체가 아닌 작품 바깥의 상황으로서 이 시를 감상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외재론적 관점은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작품 자체가 아닌 시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시대를 나타내주는 어떤 힌트를 주면서 이런 시점, 이런 관점으로 감상할 때 어떤 시어는 광복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육사의 광야를 보면 다시 천고에 대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노래를 목 놓아 부리게 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미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현재 상황을 부정으로 보고 하지만 화자가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하면서 자신이 희생을 하면 그 노래 씨를 후손이 부른다는 이야기니까 그것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은 미래의 후손이 될 거고 내는 아마 독립을 위해 희생하는 자신과 같은 지식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독자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독자는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독자에게 얼마나 이 시가 효용 가치를 주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육사의 광야에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내 여기 뭐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이런 것은 주제가 뭡니까? 자신을 희생하여 조국의 광복을 꼭 맞이하고 말겠다는 거죠. 그러면 독자의 입장에서 그 시를 볼 때 나도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를 희생해서 우리 조국을 살릴 거야 라고 해석한다면 독자 즉 효용론적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죠. 또 하나 작가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작가는 그 시를 전체적으로 구상한 사람이고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은 시적 화자로서
시적 화자는 작가의 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시를 어떻게 표현하냐를 중심으로 볼 때 우리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봅니다. 아까 이육사의 광야에서 이육사는 일제강점기를 살면서 아주 독립투쟁의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육사라는 시인으로 볼 때 내 여기 관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는 작가의 혹은 이육사의 독립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맞는 선지가 될까요? 자, 그러면 얘는 꼭 시에서만 나오냐? 그렇지 않고요. 소설에서도 꼭 한 문제씩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반영한다. 그 다음에 작가의 의식을 표현한다. 혹은 그리고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론적 관점은 다른 거 모두 배제하고 작품 자체의 화자, 작품 자체의 시어를 중심으로 해석하면 절대론적 관점이라고도 하고 내재론적 관점이라고도 합니다. 요거 하나 알고 가고요. 두 번째로 봐야 할 게 화자와 청자인데요. 화자는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뭐예요? 시 속에서 화자가 임의로 청자, 듣는 사람을 설정해놨다 라고 해서 청자라고 합니다. 그럼 화자는 표면에 드러날 수도 있고 시의 표면에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화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난다는 얘기는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라고 할 때 내가 바로 화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 저희, 우리 라는 게 시어에 나타나 있으면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는데 나, 우리, 내, 제 뭐 이런 게 나오면 표면화된 화자가 있네. 표면화된 화자가 혹은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 라고 말해요. 자, 나, 우리, 내, 제가 없는 것은 표면화된 화자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인물이나 혹은 어떤 물건, 어떤 사물, 어떤 생물을 일단 청자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대화 상대로. 그런데 이 대화 상대로 설정할 때 나무야 혹은 꽃차 너희들 이렇게 설정해 놨을 때 이 청자가 답을 할 수도 있고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답을 했을 때는 대화 구조라고 하고요. 대화 구성이라고도 하고요. 대화 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럴 때는 뭔 거죠? 청자를 설정해 놓은 경우예요. 청자를 설정해 놓고 게다가 청자가 대답까지 했을 때를 대화 구조, 대화 구성, 대화 형식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부르면서 나무들아, 꽃아, 새들아, 너희들아 이렇게 불렀는데 이 청자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대화체라고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대화체 청자는 설정해 놓았지만 답이 없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얘는 독백의 형식인 거예요. 뭐라고요? 독백 형식의 대화체. 독백 형식의 대화체. 좀 헷갈리죠? 독백 형식이라는 것은 독백하는데 청자를 설정만 해놨어. 즉 말을 건네고 있어. 그런 거고, 대화 구조라는 것은 청자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아. 그러면 대화 구조, 대화 구성, 대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 청자를 꼭 사람으로만 설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요. 사물도, 그 다음에 생물도 모두 대화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요. 답은 없더라도. 그래서 사물이나 생물을 청자로 설정해 놨을 때 우리는 그 대상을 의인화된 청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시 속에서 말하는 화자가요. 청자를 하지 않았어요. 즉 대화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도는 뭐예요? 독백인 거죠. 독백이고 결과는 뭐예요? 역시 독백이 되는 거예요. 독백. 그런데 자, 여기서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말을 시켰어요. 그럼 대화체죠. 대답은 없지만. 그런데 그 대상이 사물이나 생물일 경우에 의인화된 청자라고 했잖아요. 의인화된 청자는 답이 없잖아요. 대화체, 즉 대화 상대를 설정만 해놓은 거고 답은 없어요. 그럴 때 의도는 대화이지만 결과는 뭐예요? 독백이라는 거죠. 요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다시 정리해요. 대화 상대를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대화 상대가 그 대화 상대는 청자가 되겠죠.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면 대화체이면서 그 대화 상대가 사물이나 생물이면 의인화된 청자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끝내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독백 형식이 되는 거예요. 독백 형식이면서 독백적 어조가 되는 거죠. 반대로 청자를 설정했는데 그 청자가 대답까지 했어요.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대화 구조, 대화 구성, 대화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만큼은 대화 구조, 이만큼은 대화체, 이만큼은 독백체 인데 이 대화체도 어조 자체는 실제로 혼자 말을 했으니까 독백 형식이면서 독백적 어조다. 당연히 얘도 독백체도 독백적 어조가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고 가면 좋은 게 시적 대상이에요. 시적 대상은 대부분 제목에 드러나 있습니다. 나목. 그러면 시적 대상은 나목인 거예요. 은행나무, 시적 대상은 은행나무입니다. 멸치, 그러면 시적 대상은 멸치가 돼요. 그리고 화자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소재가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시적 대상은 시의 소재죠.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의인화된 의인화된 청자가 있는 문장을 모두 고르세요. 의인화된 청자는 청자가 있단 얘기는 대화체 혹은 대화 구성이란 얘긴데, 대화 구성이라면 묻고 답하는, 즉 화자가 어떤 말을 하면 청자가 대답까지 하는 구조, 묻고 답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화체는 묻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의인화된 청자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이 될 거예요. 1번 거북아 간을 내어놓아라. 거북이는 일단 동물이니까 의인화된 청자 맞고요. 친구야 같이 놀러가자. 친구는 의인화된 청자가 아니고 원래 사람이니까 안 되겠죠. 독수리야 되겠고 산이요 되겠네요. 그 다음 내 홀로 어디를 가라는 신호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일으킨다. 그러면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화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길어지는데. 그쵸? 와사등이라는 것은 그냥 가로등이거든요. 이 가로등을 보면서 이 김광균 시인은, 즉 시 속의 화자는 이 신호등을 보며 슬퍼하고 있어요. 이 신호가 바로 와사등이거든요. 이 신호등, 즉 불빛, 가로등을 보면서 슬픔을 느껴서 그 가로등이 나에게, 즉 화자에게 가라고 신호하는 것 같아요.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시의 주제는 뭘 것 같아요? 저 가로등 불빛을 보면 슬픔을 느끼고 그 가로등이 나에게 어디 가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불안의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적 화자는 표면에 드러나 있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권구의 병산육곡입니다. 자, 우리는 시를 해석할 때 제목을 보고 주제를 유추할 수 있고, 또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적 대상, 제재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시, 얘는 이제 시조인데, 2060 나온 거 보니까 시조인데, 병사는 뭐예요? 그냥 지명의 이름이요. 지명이고, 어떤 병산에서 부르는 6가지의 곡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시조는 연시조이겠구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죠. 자, 시의 형식에서는 평시조가 있고 연시조가 있는데, 이거는 수, 시 한 연을 수라고 하잖아요. 수의 길이에 따라서 평시조와 연시조로 나눌 수 있는데, 평시조는 시조 한 수만 있는 것, 그 다음에 연시조는 시조 2수 이상 나오는 걸 우린 연시조라고 하죠. 그런데 병산에 대한 6가지 노래니까 6수가 될 거예요. 병산에 대한 노래예요. 한번 봅시다. 두어라 세간 소식 나는 몰라라 하노라. 세간 소식을 나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식을 나는 듣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나는 몰라라고 하는 게. 백조야 하나지 마라. 내 설고 서로 하노라.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곡과 4곡의 일부만 넣은 거잖아. 그래서 두어라 세간 나는 몰라 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세상 일에 관심이 없다. 여기서 세상 일은 자연과 대비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대비되는 곳으로 권구라는 사대부가 지은 시기 때문에 여기서 세간은 정치판을 말합니다. 정치와 자연을 이분법적으로 보았어요. 나는 정치 현실을 몰라. 그 다음에 중간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간에 4곡의 초장 중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산리 가는 저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견새야. 낙화 광풍의 어느 가지를 의지하리라고 하면서 좀 뭔가 한탄스러운 정서가 나오죠. 낙화 광풍은 뭐예요? 떨어지는 꽃잎과 센 바람이죠. 그런 것을 백조야 하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내가 더 서러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치 현실을 떠나서 자연에 살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데, 백조야 하면서 뭐요? 의인화된 화자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는 소식 몰라라 했으니까 화자도 직접 등장해서 자신의 마음,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맞는 말인데, 여기서 한 가지 표현법 더 알고 갈까요? 자,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자, 그러면 영탄적 어조는 뭐냐면, 영탄이라는 것은 감정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감정을 드러내는 말투를 영탄적 어조라고 하는데, 그럼 무엇을 가지고 영탄적 어조라고 하냐? 첫째, 서리법. 둘째, 이와 같은 감탄문. 세 번째, 감탄사. 네 번째, 도노법을 말하는데요. 자, 그럼 서리법은 뭐예요? 의문문의 형식인데 답이 정해진 의문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뭐가 궁금해서 의문문을 쓰는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이 얼마나 아름답지 않은가 처럼요.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문이 나온다면 반대 의문의 평서문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두 번째, 감탄사는 뭐예요? 아, 이런 거죠. 어즈버, 이런 게 감탄사예요. 그 다음에
감탄사를 2번 썼네요. 자, 이런 게 감탄사고, 감탄문은 이것처럼 나는 몰라 하노라 느낌표를 쓸 수 있죠. 그러면 얘는 감탄문이 되는 거고, 서리법은 의문문, 그러니까 물음표를 쓸 수 있으면 서리법이 되는 거예요. 감탄문 이렇게 했고요. 도누법은 누굴 부르는 거예요. 사랑아 백조야, 사랑아 백조야, 이렇게 부르는 표현을 뭐라고 해요? 영탄적 어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영탄적 어조는 서리법, 감탄사, 감탄문, 도누법을 모두 포함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나는 몰라 하노라, 백조야도 도누법이니까 영탄적 어조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선지 박남수의 새라는 시 봅시다.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교태로 사랑을 가식하지 않는다. 그럼 새는 긍정적인 대상이네요. 새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는 시를 읽을 때 화자의 입장이 되어서 읽어야 합니다. 화자가 무엇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만 파악해도 그 시는 60% 이상은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가식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에게 새는 긍정의 대상일 거예요. 왜 그런 긍정이에요? 뜻을 울어서 만들지 않고 교태로 만들어서 사랑을 가식하지 않으니까 긍정의 대상이고,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성을 겨냥하지만 매양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럼 생각해봐요. 새가 있는데 포수는 한 덩이 나무로 그 순수성을 겨냥한대요. 그 순수성은 추상적인 관념적인 이미지인데 뭘 겨냥할까요? 포수가 새를 겨냥하겠죠. 그렇죠? 그럼 새는 뭐야? 순수성을 지닌 존재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매번 쏘는 것은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포수가 새를 쏘긴 쏘죠. 하지만 그 새는 이미 상한 새라는 거죠. 그러면 상한 새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서의 순수성을 이미 상실한 대상인 거죠. 상실한 대상. 새를 만약에 인간으로 본다면요. 따라서 포수는 결국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바로 새의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포수는 이 새 현상만 붙들고 잡으려고 하죠. 이런 것은 어리석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수를 인식의 주체, 그리고 새를 인식의 대상으로 본다면 인식의 주체인 포수는 존재의 본질을 알려는 인간의 의도가 항상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따라서 의도된 것은 순수를 이미 잃어버리고 존재의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화자는 새를 순수한 존재, 순수성이라고 했으니까요. 포수는 무분별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새는 순수를, 포수는 무분별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므로 대조적 시어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화자는 지금 순수를 잃어버린 인간과 그렇지 않은 새와 같이 순수한 존재를 떠올리고 있죠. 따라서 화자의 정서는 현실 비판적, 그 다음에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를 토대로 주제를 생각해 본다면 순수함을 상실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번 화자를 작품의 표면에 나타내어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낸다 라고 했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화자가 드러나 있나요?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뒤엔 볼 필요도 없이 X인데, 자, 뒤에도 한번 봅시다.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은 내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일단 틀렸습니다. 그 다음 김광균의 노신이라는 시
또 김소월의 엄마야 누나야 라는 시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장에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리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러니까 화자에게 강변은 뭐야? 살고 싶은 공간이니까 긍정이겠죠. 그렇죠? 그 강변에는 뜰에 모래빛이 반짝이고 뒷문 밖에는 갈리피 놀이하고 그러니까 강변에 살자고 엄마야 누나야 부르면서 그러니까 대화를 그죠? 대화체인 거죠. 청자를 설정해 놨으니까요. 그래서 가요 화자는 시인의 자신과 일치될 수 있는 화자이죠. 그쵸? 아니네요. 자, 왜냐하면 시 속의 화자는 엄마야 누나야 하면서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 속의 화자는 지금 어린아이일 거 아니에요. 화자는 어린아이인데 실제 시는 김소월 나이 든 아저씨래요. 그러면 화자는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 속의 화자는 이상향을 향해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이상향에 함께 가고자 하는 엄마와 누나에게 뭔가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나시를 볼까요? 씨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30 먹은 사내가 하나 잠을 못 잔다. 자, 여기서 제목을 보면 노신이에요. 노신은 뭐냐면 루신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문인입니다. 아주 유명한 작가이죠. 문인을 떠올리면서 시를 썼어요.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의구심. 그럼 화자는 누구인 거예요? 시인인 거예요. 시를 믿고 살아갈 수가 없어. 30 먹은 사내는 화자예요. 객관화된 화자죠. 객관화된 화자는 뭐냐면 자신을 나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사내다 혹은 아이다 라고 하면 객관화된 자신이라고 하지 않고 대상으로 보는 거죠. 하나 잠을 못 잔대요. 그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뭐냐면 시 전체를 보면 이 화자도 루신처럼 정말 훌륭한 작품을 쓰고 싶은데 생활이 너무 고달퍼서 시를 써서 돈이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한탄과 함께 한탄보다는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현실적 고통이 이렇게 심할지라도 루신과 같은 훌륭한 작품을 쓰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나의 화자는 시인 자신과 일치될 수 있는 화자겠죠. 따라서 주제는 현실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될 거예요. 다음 시를 볼게요. 안민영의 매화사. 자, 그러면 매화에 대한 노래잖아요. 자, 빙자옥질이여 눈 속에 너르구나 가만히 한견와 황혼어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얘를 쫙 지우고 본다면 여기서 한번 슬래시 이건 뭐야? 행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삼행이고요. 삼행 중에서도 한 행을 4번 끊어 읽었죠. 빙자옥질 이어 눈 속에 너르구나 가만히 한기노와 황혼을 기다리니 몇 음보예요? 사음보이고 세 줄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죠? 갈래가 시조인 거죠. 자, 매화에 대한 노래 봅시다. 빙자옥질 이어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얘는 대화체예요. 매화가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럼 빙자옥질은 뭐냐면 어른같이 맑고 깨끗한 살결, 구슬같이 아름다운 자질. 그러니까 이 빙자옥질 하면 그냥 매화의 속성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빙자옥질은 바로 매화를 말해요. 눈 속에 너로구나. 그러니까 의인화된 청자일 거예요. 눈 속에 피어있는 바로 너 매화구나. 가만히 향기 놓아 황혼어를 기약하니 라고 했어요. 가만히 향기를 맡으면서 황혼 해가 져서 월 달이 뜨기를 기다리니 아마도 아치고졸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 역시 아담한 풍치 높은 절개를 이루는 말로 매화를 말해요. 아치고절, 빙자옥질은 그냥 매화의 속성을 보여주는 매화라는 말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화에 대해서 화자는 무슨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매화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의 주제는 매화에 대한 예찬일 거예요. 자, 그러면 매화를 왜 예찬할까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사군자죠.
그래서 얘는 대나무, 소나무까지 한번 합쳐보면 자, 시는 함축적인 언어로 화자의 정서나 어떤 태도, 주제를 강조하고 표현하는 건데 이 함축적 언어는 상징성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이 있는 시야는 시어의 상징성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는 관습적 상징, 두 번째는 원형적 상징, 세 번째는 개인적 상징이 있는데요. 우리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다 배운 거죠. 관습적 상징이란 한 사회에서 그렇다고 여기는 거. 예를 들면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는 지주와 절개의 상징이야. 이것을 사군자라고 하죠.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지. 이런 거 다 뭐예요? 관습적 상징이고 원형적 상징은 전 세계에서 그렇다고 여기는 것. 예를 들면 불하면 파괴 이미지, 물하면 평화의 이미지. 자, 관습적 상징은 뭐라고요? 한 사회에서 그렇다고 여기는 것. 만약에 조선시대 혹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아들 낳으면 대문에다 이렇게 새끼줄을 꼬고 거기에다 붉은 고추를 매달아 놨어요. 그건 관습적 상징으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자, 시가 문학에서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가 나오면 관습적 상징으로 지주와 절개를 가진 뭐라고요?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아주 고귀하고 예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대부가 이렇게 매화를 직접 예찬하지 않고 자신을 매화로 비유했어. 혹은 난초, 국화, 대나무, 소나무로 비유했으면 자신은 지주와 절개를 가진 충성스러운 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상징은 화자가 개인적으로 그냥 그죠?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 의인화된 청자는 있죠. 빙자, 옥질, 눈속에 너. 그런데 대화 구조는 아니죠. 대화체. 대화 구조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화 구조는 대답도 해야 돼요. 대답도 있어야 합니다. 청자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말이 될 거고요. 8번 배추의 마음. 배추에게도 마음이 있나 보다. 배추를 의인화했어요. 배추를 의인화했죠. 사람처럼 표현했고 씨앗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려니 하도 자라지 않아 가을이 되어도 혼일일 것 같다고 누가 생각한 거예요? 화자가 생각한 거예요. 화자의 생각이죠. 그런데 뭐에 대한 생각이요? 배추에 대한 생각이요. 씨앗을 뿌리고 농약 없이 키우다 보니까 이 배추가